부동산 시장 그 고유의 시장을 보면 이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은 상방 압력만 존재했어요. 근데 22년은 지금 집을 매수했다가 대출이 안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가계 부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가계 부채가 2022년 우리나라 경제에 네.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있는 힘껏 다 내리죠. 그럼 자연스럽게 낮은 금리에서는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쓰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부채 경제 시대 맞죠. 근데 2022년 경제 전망에서는 22년을 이제 가계 부채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좀 풀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분석을 해보니까 가계 부채의 부실 문제가 1,800조 원의 문제가 아니다. 총량적 문제가 아니다. 가계 부채가 줄어든 적이 있느냐? 왜 가계 부채 규모를 줄이려 하느냐? 왜냐면 1,800조 원 중에서 취약차주라는 개념을 썼는데 취약차주요? 네, 어렵죠. 네. 다중채무자이면서 빚을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3가지 이상. 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등급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 이 두 분류를 취약차주라고 해요. 근데 전체 1,800조 원 중에 취약차주가 짊어진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채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비중이 심지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량적 접근 1,800조 원을 어떻게 금융불균형으로 해석을 해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총량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실거주자가 빚에 의존해서 집 살려고 한 사람, 그리고 실거주자들 집 살려고 부채 의존한 사람, 변동금리로 의존한 사람, 또 자영업자들이 요 시기만 좀 지나보자 하는 노력으로 부채 의존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여러 대출 의존자들이 같이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량적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핀셋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주된 의견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소위 실거주자들에게 상당한 압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2022년도에도 이렇게 총량적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네요.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고 있으면.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출 규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금융정책이에요. 근데 통화정책이 같이 맞물렸잖아요. 금리를 조정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긴축적으로 움직이는데 대출 의존하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금리가 비싸졌으니까 이미. 그런 와중에 총량적인 금융정책까지 같이 맞물리니까 상당한 압력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집을 사려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년에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 그 고유의 시장을 보면 이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은 상방 압력만 존재했어요. 근데 22년은 하방 압력이 같이 작용해요. 그게 대출 규제라든가 통화 정책의 스탠스 변화, 이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다만 부동산 시장 내적인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셔야 되는데, 정부가 그동안 숱하게 집값 고점이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을 이제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 못 사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매수세가 강합니다. 이것은 매수 우위 지수를 가지고 보시면 정확하십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거의 역사상 고점이에요. KB에서 볼 수 있는, KB에서도 볼 수 있고 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매수 우위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둘 다 고점입니다. 매수세가 강하고요. 그럼 공급 측을 봐야 되죠. 그럼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신규 주택 공급이 있고 기존 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 공급은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의 공급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건데 지금의 세율 구조 속에서는 소위 이런 거죠. 부동산 차익으로 10억 벌었으면 그중에 8억 돌려놔, 이거죠. 근데 그렇게 판단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매도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는 오히려 줄고요, 증여 거래가 증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여 거래로만 전환이 있지 매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매도세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은 줄어든다. 그 다음 신규 주택 공급이거든요. 이건 정말 자명해요, 신규 주택 공급만큼은.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 공급을 하려면 대략 한 2년 전에 국토부에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 건수를 볼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건수를 저도 매년 이 경제전망서에 그래프를 제시하는데 20년까지 계속 줄었어요.
인허가 건수가. 자, 그렇다면 2022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계속 줄 거라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걸 선행지표로 하는 거죠. 선행지표를 가지고 이 시장을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둘 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수요는 뒷받침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수급 여건 측면에서는 매매 가격은 상승 압력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거시경제 여건이라든가 정책 여건은 더 하방 압력이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진 않고요. 상승세가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된다.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20년에 이렇게 상승했으면 21년 여전히 상승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내 집 마련은 조금 투자와 다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걸 1년, 2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부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철학이나 저의 어떤 믿음을 갖고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망이라는 게 항상 선행지표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 이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믿음은 뭐냐면 2030년까지도 계속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년 전 500원의 가치가 지금은 돈도 아니듯이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근데 지금 500원짜리가 그때 되면 지금의 어쩌면 50원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의 가치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주택만큼은 더군다나 이 도세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압박도 없고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도 많고요. 더군다나 23년 정도 되면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의 대상이 되게 하고 분양의 기회를 가져가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또 미래 전망을 할 때는, 미래 예측이죠. 전망이 아니라 예측을 할 때는 인구를 좀 봐야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근데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건 가구예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2천만 가구 되잖아요. 근데 가구 수는 계속 늘어요.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결국 집을 사는 건 가구잖아요. 가구수. 근데 이 가구수가 느는 이유는 1, 2인 가구가 늘어서 그래요. 특히 1인 가구가 느는데 1인 가구가 느는 이유는 사실은 고령화 때문이에요. 독거노인이 많이 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1인 가구가 늘고 그 다음 두 번째 인구 이동을 봐야 됩니다. 수도권으로 가는지 지방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지라도 수도권 인구는 안 줄어요. 그리고 가구 수는 더 늘어요. 서울은 줄긴 하지만 경기도는 늡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정리를 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생각하신다면 특히 소형 경기권 주택은,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분양의 기회를 찾아가셔야 되겠다. 제 의견을 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도 좀 심상치가 않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때 현명한 투자법,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자산버블이라는 단어가 크게 등장했던 것만큼 2020년, 21년 동안에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시장, 이 자산 가치가 크게 솟은 거죠. 크게 솟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구체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통화정책이었던 거예요. 역사상 이토록 충격적인 경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역사상 이토록 충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자산 가치가 또 높게 상승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랬던 스탠스가 바뀌었죠. 2020년과 2022년을 같은 방식으로 재택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네.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2020년은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니까 공격적 투자를 했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투자했다 그러면 22년은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많은 부채 의존하기보다는 부채 규모를 줄이고요. 또 상당한 비중의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다면 공격적 투자 자산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 왜냐면 이런 머니 무브가 일어나잖아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자산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해요. 상당 부분 현금 보유로 옮겨가요. 그 현금을 서로 갖고자 은행들이 특판 상품을 계속 내놓잖아요. 그러면 적금, 예를 들어 5% 적금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하시는 게 22년 금리 인상기에는 적절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시면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냥 기대, 희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그냥 자산 가치 말고 실질적 그 땅과 건물의 가치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영역을 좀 선정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좀 위드 코로나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그럼 이제 세계 경기가 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세계 경제로 보면 마이너스 3.1%니까 2020년에 거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였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3.1%라는 GDP 감소 폭이 전체 경제 주체들의 GDP가 감소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쩌면 어떤 산업에게는 기회도 됐고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충격이 집중됐었겠죠. 그 경제 충격이 집중됐었던 산업이 한마디로 대면 서비스업이에요. 항공, 여행, 면세점, 호텔, 마이스 산업, 음식 숙박업 이런 것들. 결국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총량이 줄어든 거예요. 총 부가가치가. 결국은 그러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대면 서비스업의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이 일어나는 거죠.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들의 회복이 진전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비대면 서비스업이나 공공기관 월급 준 적 없거든요. 저도 소득이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모두의 경제 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계층의, 특정 산업의 경제 충격이지. 물론 충격이 있지만 경제적 충격이 아니라 뭐 여가의 충격, 심리적 충격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경제적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던 이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점, 그게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업이 상당한 기회를 보기도 했는데 이런 비대면 서비스업은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경기가 나빠진들 좋아진들 쌀을 더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원리예요. 우리의 소비량은 총량적인 측면에서 정해져 있어요.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이동, 일시적인 이동,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맞물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한테 계속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할 거니까 준비해. 그러니까 요동, 발작 이런 게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선제적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